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길 바랍니다. 길이 막히지 않아서 도착 시간이 일정했으면 좋겠고, 투자한 주식이 오늘도 플러스이길 바라며 사업도 여행도 계획대로 되길 희망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 기대를 비껴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계획이 다 어긋나 버리기도 하고요. 뜻밖의 기회와 행운이 오기도 합니다. 주식과 경제 지표가 그러하듯 우리 인생의 그래프도 반듯하게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 안에 굴곡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변동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삶이 직선으로만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삶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건 이미 끝났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음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삶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에 더 생동감 있는 하루가 또 펼쳐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28일 수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역시 출발은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려야죠. 두 글자 외래어인데요. 이 기술의 발전이 전쟁의 방식도 바꿔놓고 있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장비가 탱크나 전투기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가 단 하루 동안 공격용 이것 300대에다가 미사일 70발을 우크라이나 지역에 퍼붓기도 했죠. 과거에는 영상 촬영이나 물류 등에 쓰였었는데 이제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람의 목숨을 이것으로 위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인으로 공중을 비행하는 이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963님 오늘도 안 읽어줄 거죠? 라고 하시면서 드롭이라고 이거 오타 내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아보고요. 다음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가 SM 지분 전량을 중국 텐센트에 매각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기자는요? 네, 한국거래소가 처음으로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을 심의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보증금 올려주는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최저임금 논의 항상 이맘때 되면 항상 팽팽하지 않습니까? 네.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사용자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은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2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이 음식, 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결과를 좀 예로 들었는데요.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 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이 209만 6천 원인데 이것보다 낫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돈을 덜 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좀 한계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가지고 가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입장을 좀 냈었는데요. 이 음식, 숙박업 등 이 존폐의 기로에 선 일부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이걸 최저임금제로만 풀지 말고 뭐 근로장려금이나 어떤 조세제도, 뭐 사회복지제도 같은 역할을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최저임금만 올려가지고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그 최저임금 받는 그 월 환산액보다도 낮다.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또 그분들이 이 최저임금 받는 분들한테 월급도 드려야 하는 건데 노동계의 목소리는 당연히 또 엇갈리겠죠. 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려야 되고 또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맥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별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요. 이건 어떤 낙인 찍기 또는 가르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좀 맞서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을 늘려서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게 월 264만 6,761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1년 전보다 7.5%가 올라간 건데요. 이게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네. 자가가 아닌 거주지에서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임금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지금 소비하고 있는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살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한 달에 264만 원. 네. 네.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해마다 지금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240만 원, 뭐 22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최저임금을 받아서 그래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과 비교하면은 이게 그 실태 생계비가 사실 턱없이 좀 큰 상태입니다. 55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민주노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 특고 노동자들의 시급이 8,220원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실태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최저임금제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의 실질 임금 좀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실태들을 담아서 지금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저임금위원회 열리면 그 안에서 기싸움도 팽팽하잖아요. 네. 구성 자체를 놓고도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지금의 구성을 어떻게 흔드느냐를 가지고 어제는 좀 팽팽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회의 초반부터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한 제도 개선 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현행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임위를 뭐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는 안, 또 뭐 노사 공에서 한 5명씩을 뭐 내놔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뭐 이렇게 개편을 내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현행보다 지금 위원 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조가 담긴 것이어서요. 이걸 두고 공익위원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노동계에서 좀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무리하고 무리한 제안으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 기한으로 따지면. 네, 심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6월 29일로. 근데 이게 잘 지켜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의결 기한 90일 이내 이걸 지킨 적이 9번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켜질런지는 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조기 대선 일정도 좀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뭐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뭐 모두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근로자 좀 양쪽 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기는 한데요. 네. 개혁신당에서는 뭐 지자체 자율로 최저임금을 30% 인상 또는 뭐 삭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데요. 늦어도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논의가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밸류업 정책 시행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밸류업 지수라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초반에는 아니 이런 기업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다고 좀 말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바꾸게 됐네요. 일부. 네, 맞습니다. 이제 매년 1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작년에 초반이다 보니까 특별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에 정기 변경한 게 적용이 되니까 이제 5월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거래소가 정기 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지수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은 이 작년 9월에 만들어진 지수로 기업 규모, 수익성,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구성 종목을 고릅니다. 산출을 시작한 게 작년 9월 30일이니까 지난 26일까지 한 7%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같은 기간에 코스피 200 지수가 2% 정도 올랐으니까 이 지수가 성과가 괜찮은 겁니다.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정기 변경에서 S-오일, 페노션, NC소프트 등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LS일렉트릭, 삼성증권,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32개 종목이 빠졌고 그리고 27개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있고 또 밸류업 정책의 어떤 취지에 반하는 그런 종목들이 빠진 건데 예를 들면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한다고 유상증자 계획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좀 본업이랑 무관한 어떤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유증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빠졌고요. 이번에 정기 변경으로 밸류업 지수 종목이 105개에서 100개로 줄었거든요. 네. 이 종목들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6% 정도 됩니다. 이 거래소가 내년 정기 변경부터 이 밸류업 공시기업 중심으로 좀 구성할 건데 이 공시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밸류업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공시한 기업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업 공시기업이 비중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게 한 61%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시를 많이 한 기업이 아직은 좀 적어서 갈수록 이 밸류업 공시기업이 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밸류업 지수가 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씩 더 정교해지는 거죠. 네. 밸류업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거고요. 투자자들이나 시장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업계 반응은 지수 초반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아직은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주식을 밸류업하겠다는 게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배당 성향이 낮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미흡하죠. 지배구조 불투명하죠. 그리고 성장 동력 과연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밸류업 지수만으로 장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밸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미공시 기업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주가치 중심 경영이 퍼지면서 현금 배당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경제가 불확실성이 좀 많았잖아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래도 밸류업 효과에 힘입어가지고 국내 상장사 배당액이 5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네. 이게 2003년도에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건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난달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 한 95명 정도를 설문했는데 이 중에서 10명 중 6명 정도는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이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한 펀드들, ETF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 한국거래소랑 다르게 개별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주주환원 ETF들도 있으니까요.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하이브. 네. BTS가 있는. 하이브가 그 SM의 지분을 다 매각하기로 했어요. 네,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요.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전량 약 221만 주를 중국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SM 전체 주식의 9.66%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거래는 이틀 뒤인 30일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격은 주당 11만 원으로 27일 기준 SM 종가인 12만 9,900원보다 15% 낮습니다. 총 거래 규모는 2,433억 원이고요.
하이브는 이번 매각 결정으로 해서 SM에서 완전히 이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카카오와 SM 지분 인수 경쟁을 벌인 지가 2년 전인데요. 지금 지난 2023년에 하이브가 SM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약 14.8%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네. SM 경영권 확보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가 SM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개 매수로 지분 늘리면서 하이브를 저지를 했는데요. 이후에 SM 경영권이 카카오에 넘어갔고 하이브는 보유한 SM 지분 일부를 이미 카카오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백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남았던 지분들 텐센트로 넘긴 것이고요. 그때 SM 엔터테인먼트 그 경영권 차지하려고 하이브랑 네. 카카오랑 정말 세게 붙었던 그런 일화도 아직까지 있죠. 그 후유증이 사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김범수 의장이 그때부터 좀 안팎에서 공격을 또 많이 받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블록딜 방식으로는 이제 대량 거래니까 네. 좀 할인을 해서 팔게 되는데 네. 15%나 낮게 파는 거네요. 네. 최근 그렇게 주가보다. 주가보다 좀 어쨌든 대량 매매이기 때문에 뭐 블록딜에 또 따라서 조금 지금 매매 가격 주당 가격은 좀 떨어져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손해 보는 장사는 좀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SM 지분에 매입에 투입했던 금액이 총 5,500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매각 금액이 뭐 한 2,400억 뭐 정도가 되고요. 공개 매수 당시에도 회수를 일부 했었고 또 그 사이에 배당을 좀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면은 5,500억 원은 소폭 넘겼다. 뭐 그래서 한 50억, 60억 정도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 하이브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뭐 굉장히 큰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사실 또 뭐 카카오의 이 판정패를 하면서 조금 체면을 구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좀 상당한 자금을 뭐 이 어떤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향후 신사업이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실탄을 회수했다. 이런 부분에 좀 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분을 넘긴 텐센트 뮤직은 어떤 회사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중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텐센트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텐센트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뭐 위챗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웨이보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런 플랫폼들 보유한 IT 기업이고요.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시총이 657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 제일 지금 시총이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도 2011년에 텐센트에 인수가 돼서 지금 텐센트 소속으로 있습니다. 또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음원 플랫폼을 사실상 다 장악한 회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텐센트 뮤직이 이번에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이어서 SM의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카카오 자회사니까 뭐 사실상의 2대 주주가 되는 셈이고요. 그래서 이번 딜을 두고 SM 그리고 텐센트 뮤직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시너지가 날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다만 또 텐센트가 지적재산권 사업, IP 사업에 굉장히 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SM의 IP 요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K-팝 산업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좀 강화하고 나아가서 좀 한중간 엔터 시장의 어떤 주도권 경쟁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이 또 얼마나 많아지는지 중국과의 협업이 얼마나 또 강화되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전세 시장에서 보증금을 올려서 갱신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만기가 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네. 이때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면 이걸 증액갱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증액갱신이 많아진 건데 특히 아파트에서의 이 증액갱신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체 칩토스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올해 1분기에요. 전국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게 한 6만 9천 건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70%가 증액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건수로는 4만 7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40% 늘었고 또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은 70% 이상 폭증한 숫자입니다. 아파트 역시 증액갱신 비중이 2023년 3분기에 37% 정도였는데 이게 비율이 꾸준히 늘더니 올해 1분기에 75%가 됐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춰가지고 재계약하는 거를 감액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감액갱신은 같은 기간에 46%에서 4%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하고 전세 시장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갱신 계약을 할 때 세입자 부담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사 대신에 또 마땅한 이사할 선택지도 없고 이사 대신에 기존 주택에 머무르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들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에 또 전세 시장이 좀 빡빡하게 돌아가면은 이런 증액갱신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월급 모아가지고 전세금 올려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임차인들에게는. 그래서 기대는 게 전세금 대출로 이어지는 거고요.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해서 시장 금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주거 수요자들한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지난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연 3.98% 금리를 적용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이후에 4%를 밑돈 거는 7개월 만입니다. 이 평균 금리가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인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많은 대출 금리가 대출 상품 금리가 하락한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담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하고 또 급할 때 많이 쓰는 신용대출하고 그 금리 차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금 좁혀지고 있다고요. 네.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물론 조금 내리긴 했는데 이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가 않은 게 원래 이 신용대출이라는 게 담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랑 1%포인트 이상 금리가 차이가 나야 돼요. 신용대출이 좀 높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금리 차가 0.1%포인트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네. 은행연합회 데이터인데요. 이 기간은 지난 3월이고요. 그리고 대상은 신용점수가 95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들입니다. 이 5대 은행에서 받은 만기 10년 이상 주담대 평균 금리가 4.1에서 4.38%인데 같은 기준으로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31에서 4.63%입니다. 이 5대 은행 중에서 하나은행이 이 신용대출이랑 주담대 금리 차가 0.1%포인트라는 격차를 기록했고 그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0.2%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에 비해서 주담대 금리 인하를 좀 주저하는 건데 또 당국에 또 주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돼서 이제 대출 금리를 많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서 잘 내려갔지만은 주담대 금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담대 금리랑 신용대출 금리가 비슷해진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게 이 오는 7월에 3단계 DSR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네. 쉽게 말하자면은 대출 상환 능력을 좀 더 빡빡하게 심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시행 전에 주담대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고 이 수요를 또 막기 위하려면 또 금리를 또 높은 수준에서 은행권이 또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분간 이 격차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게 신용대출 금리랑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네.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별로 안 내려서다. 네. 역설적인 거죠. 참고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됐다라는 소식도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하늘을 비행하면서 온갖 역할을 수행하는 무인 기계를 우리는 이렇게 두 글자로 부르죠. 작은 것도 있고 이제는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것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남 사천 해양경찰서가 불법으로 재배되는 양귀비를 이걸 이용해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해안 마을이라든지 외딴 섬 직접 사람이 찾아가기에는 힘든데 이거를 띄워서 고화질 영상 확보하고 또 은밀한 이 재배지들을 발견해냈다라는 거죠. 참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신혜정님, 이걸로 우리 사생활이 많이 노출될까 겁납니다. 이렇게 불법 촬영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현님은 이거 조정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주변에 가르쳐주는 것도 많고 요즘에 민간 자격증도 또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죠. 5167님은 제 생일날 남편이 비싼 이걸 2개나 사와서 축하한다고 내밀더라고요. 같이 배워보자고요. 이 남편분이 고수시네. 근데 여기 지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남편 생일날 비싼 여자 핸드백을 선물로 사줬어요. 아, 현명하신 부분인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든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이거 관련된 또 사연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안경을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손바닥이 아니라 얼굴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스마트 안경, 이 시대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KBS 박대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건 스마트 안경은 아니죠? 평범한 안경입니다. 네네.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기능이 안경으로 가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 이제 더 똑똑해진 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워치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경이 안경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워치처럼 이 스마트폰의 보조 장치로서 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가 달려 있고. 제일 중요한 장치는 이제 렌즈 안쪽에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그걸로 요즘 자동차에 보면은 HUD 장치라고 그래서 그 차 앞유리에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비게이션 띄워주는 네. 그런 장치가 달린 차들 있잖아요. 좀 비싼 차에 달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눈앞에 안경 앞에 그런 화면이 작은 화면이 떠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번에 이 뉴스를 가져오게 된 게 지난주에 구글에서 네. 구글 I.O.라고 그래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인데 거기서 깜짝 발표로 이 구글 안경이 발표가 됐거든요. 당장 파는 건 아니고 아마 내년 정도에 파괴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기능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저는 놀랐던 게 이 안경을 쓰고 이 사람이 이제 영어를 쓰는 화자인데 네. 힌디어를 쓰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힌디어를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힌디어로 얘기를 하면은 안경을 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말 밑에 이제 자막처럼 달리는 거예요. 아하, 영어 자막이.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영어를 쓰시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영어로 얘기하시더라도 그 자막. 앵커님 밑에다 자막으로 번역 자막. 예, 영화처럼. 예, 영화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마치 만화에 달려 있는 말풍선처럼 이 사람 말이 자막이 뜨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길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막 들여다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목적지로 어디로 가야 되냐.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안경 앞에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방향을 표시를 해줘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라 이런 식으로. 진짜 해서 자동차처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눈앞에 보고 있는 멋진 장면이 있으면 찰칵하면 바로 또 사진도 촬영이 되고 좀 무서운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커피를 마셨는데 네. 그 커피를 마신 그 곳이 어딘지 예. 혹은 그 커피 그 잔에다가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마신 커피 잔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 물어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었다고 사진도 보여주고 네. 이런 리콜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 리콜 기능, 기억을 리콜해주는. 그렇죠. 이제 야. 사람 기억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야. 녹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섬찟한 면도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지갑을 어디다 놓고 갔더라 그러면 이제 글래스가 그렇죠. 알려주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지갑이 있었던 위치 이런 것들 기억해 주는 거죠. 살짝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소름 돋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구글 글래스가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13년의 일인데 예. 당시에도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때는 이제
렌즈는 없고 오른쪽 눈썹 위에다가 작은 프리즘이 달려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작은 화면을 띄워주는 그런 장치였는데요. 상당히 디자인 자체는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폭망을 했죠. 거의 안 팔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쌌고 1,500달러였거든요. 지금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데 예, 이게 13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물가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격이 팔 생각이 없는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너무 짧고 그리고 녹화 시간이 겨우 한 6분 정도라고 하니까 가장 문제였던 건 당시에 사생활 침해 문제였습니다. 아까 제가 섬뜩하다고 했던 맞아요. 문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프라이버시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안경을 끼고 그렇죠.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대기 기자님이 스마트 안경 쓰고 네. 저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방송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몰카 취재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도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나쁜 놈을 고발할 때만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공익을 이야기들이 위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 좀 심한 장치다. 문제가 있는 장치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 취재하러 갈 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이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논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구글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일단 돈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이제 법적 논란들, 도덕적 논란들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판매를 한 2, 3년 만에 포기를 해서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맞아요.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구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제일 앞선 쪽이 메타거든요. 메타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데요. 네, 지난해 이제 레이벤 선글라스, 메타 레이벤 선글라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벤이라고 옛날 라이방이라고 하는 네, 네, 다 브랜드죠. 아시죠? 그 선글라스 업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선글라스처럼 생긴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100만 대가 넘게 팔린 상황입니다. 오, 네, 많이 풀렸네요. 예, 그러면서 좀 새로운 그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도 지금 구글 안경 시제품을 발표를 했고 애플도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이 비슷한 안경을 지금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삼국지 메타, 구글, 애플이 삼국지가 열린 거죠. 메타, 구글 그리고 저기 애플. 애플까지.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구글이 삼성전자랑 또 네. 안경 브랜드죠. 젠틀몬스터랑 같이 협업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배경일까요, 이거는? 일단 구글은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는 이제 뭐 공장 돌리는 것은 뭐 우리보다 그 후진국 개발도상국도 많이 하는 거라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를 외치고 미국으로 제조업 돌아가야 된다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제조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애플이 폭스콘 손잡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대의 문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안 되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젠틀몬스터라는 이 선글라스 안경 업체가 들어간 건 더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이 비슷한 제품이 저는 아까 스마트워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시계업계, 스위스 명품 시계업계 사람들을 영입을 했었거든요. 시계업계 부사장을 자기네 부사장 영입해가지고 네네. 뭐 에르베스랑 협업한 시계도 만들고 또 나중에는 그 다른 명품 업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영입해가지고 애플워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처럼 매일매일 차는 제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백 년 동안 시계를 만들어 오면서 쌓인 그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경업체가 손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은 이제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착용감으로 써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부담감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한 무게와 무게 중심 배분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안경업체들하고 손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아하. 이 젠틀몬스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업체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식으로 해서 안경이 뛰어들 겁니다. 이게 좀 무서운 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스마트워치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리 명품 시계는 좀 살아남았는데 네. 일반적인 시계를 카시오라든지 세이코 잘 안 차게 되잖아요. 전자시계로 유명했던. 예,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몰락을 했는데 안경업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경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나올지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안경 가격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안경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또 진짜 안경처럼 편하게 또 만들 필요도 네. 있는 거고요. 근데 기억을 또 하나 더듬어 보면 삼성전자도 예전에 네. AR, VR 글라스 만든다고 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2017년경 이때 였던 것 같은데. 좀 투박하지만 제품도 나왔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샀었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출시 가격은 30만 원,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하도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떨이로 5만 원, 3만 원에 팔 때 제가 이제 잽싸게 샀는데 저도 집에서 한번 써본 다음에 신기하다 생각은 들었는데 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주 안 쓰게 되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당시에는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을 유지할 그런 정도의 물건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기능처럼 통역 기능이라든지 실제로 사람의 인지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 길 안내를 해주는 기능들이라면은 상당히 쓸만한 기능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러니까 결국 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에 지시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따로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시를 해야 되고 네네네. 아니면 말로 지시하려고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 전화해 주면 잘못 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답답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떠드는 것도 잘못 인식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힘들었는데 최근에 대화형 인공지능 써보신 분들은 정말 대화가 편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니까 예전하고 이제 안경의 효용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그냥 재밌는 물건이었다면은 지금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안경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향상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업체들이 이런 물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창영님이 고령이신 분들 이 안경 착용해서 은행 가거나 진료 볼 때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네, 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잔격이 좀 없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사생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그런 고령이라든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한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처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글로벌 업체들 아까 뭐 구글, 애플, 메타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장 점유율로 보면 메타가 가장 크죠. 여기는 게임하고도 많이 연동을 해서 예, 판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까 레이벤 선글라스, 메타 레이벤 선글라스만 해도 100만 대 이상 팔았고요. 그 밖에 다른 뭐 MR 장비 이런 것들도 메타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고 이 메타 자체가 메타버스를 노리고 지금 만들어진 업체이기 이름 자체도 때문에 그렇게 바꿨죠. 예, 먼저 뛰어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실패도 많이 했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워낙 강력한 경쟁자들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도 얼마 전에 그 VR 기기 네. 내놨잖아요. 네, 비전 프로라고 비전 프로. 이제는 이름까지 기억이 이름도 가물가물한데요.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거 처음 나올 때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예,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은 이거는 실패하게 된 게 안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스키 고글처럼 생겼잖아요. 상당히 무겁거든요. 600g 정도 되고. 일종의 그냥 눈 앞에 쓰는 컴퓨터처럼 네. 컨셉을 그렇죠. 잡았죠. 모든 기능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겁고 비싸고 500만 원 넘고 그다음에 600g이나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안경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장치처럼 만들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쓰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것이기 아직은 때문에 좀 불편하죠. 네, 결국은 시장이 사장이 됐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내부에서 그걸 만들던 사람들 좀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왜냐하면은 애플에서는 그런 실패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새로운 안경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실패를 발판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최종물이 아니라 예.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부터 이거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네. 장벽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뭐 불편함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생활 문제가 지금은 안 터지는데 옆에 한두 사람이 쓰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터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을 찍으면 찰칵 소리가 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예, 촬영이 될 때는 뭔가 소리나 아니면 빛 같은 것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이거 뭐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네. 계속 영상으로 담는 거라면 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규제하는 그렇죠. 것도. 예, 그래서 그게 규제를 어떻게 뛰어넘는가에 대해서 업계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장에 한 발을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시키는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네. 가격도 물론일 테고요. 하지만 기능 자체는 정말 그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실 그동안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돈을 버는 마땅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안경이 아마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는 장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인공지능의 그 언어 인터페이스랑 정말 찰떡궁합으로 잘 맞는 그런 장치입니다.
7073님이 스마트 안경 나오면 치매 환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어디에 계시는지 뭘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테고요. 훗날 또 이게 언제 나오는지 그때 다시 한번 또 들으면 더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장치를 사실 들고 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나중에 한번 또 저렴해지면은 우리가 네. 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어제 밤 늦게까지 진행됐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지만 노조가 파업 유보를 결정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과 창원에서는 노사 간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끝낸 뉴욕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진정 기미를 보이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2% 넘게 오르는 등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전월보다 2.8포인트 상승한 90.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지만 여전히 100선을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법정 다툼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늘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입니다. 서울대 소비자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재밌어요. 항상 재밌습니다만 오늘은 랜덤 소비네요. 네. 이거 랜덤 게임 아니고 네. 소비를 랜덤으로 해요? 네, 이 예측 불가능한 걸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무작위, 랜덤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하는 이런 설렘, 예.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결과에서 나오는 재미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랜덤성이 소비를 움직이는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네. 학교 끝나고 학교 옆에 있는 문방구에서 뽑기 네. 하는 거. 네. 그 짜릿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꽝이 나오면 또 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겁니까? 네, 이 인형 뽑기방, 랜덤 뽑기방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도심 번화가에 뽑기방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 뽑기방이 많이 생겨요? 네. 인형 뽑기 말고도요? 네. 이 말씀 주신 그 공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네. 그 뽑기 있잖아요. 500원짜리 하나 넣고 여기 다이얼 돌리면 뭐 하나 나오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500원이 아니긴 하죠. 그렇죠? 네. 그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 도심 번화가에 예. 캡슐 뽑기방이라고 하죠. 이 가차샵이라는 방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뭐 인형이나 키링,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나오는 기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이런 랜덤 요소들을 이제 소비자가 기대감, 설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대학가에서 불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대형 쇼핑몰, 심지어는 백화점에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속된 저성장과 불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적은 돈으로 이런 설렘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불황의 단면으로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김희영님이 럭키박스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그쵸. 많고 네. 짜릿함을 느끼는 건데 뭐 백화점에서도 이런 걸 랜덤 소비를 또 한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네.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네. 음식도 무작위로 정한다고요? 네, 요즘 SNS에서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랜덤 음료 뽑기라는 게 화제입니다. 이거 한번 그냥 해보실 수 있어요. 랜덤 음료. 네, 그러다가 이제 막 홍삼 음료 이런 거 나오고 하면 이게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우리가 구매하면 주문 번호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주문 번호를 다 모아요. 그래서 섞어요. 그리고 뽑아요. 서로 자기가 주문한 걸 네. 그래서 일부러 막 정말 더 이상한 거를 막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내가 주문한 음료가 아닌 전혀 다른 번호의 음료를 마셔서 이 선택의 피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힘드신데 소소한 재미도 느끼는 그런 유행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왜 세상 쓸데없는 물건 선물하기 약간 그런 재미랑 비슷한 거네요. 네네. 근데 이것도 무작위에서도 또 재미를 느끼는 거고
패션 뷰티 업계에서 이거 그냥 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 네일숍, 우리 손톱하는 관리하는 네일숍에서 랜덤 네일 아트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원래 이 손톱 디자인을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선택의 피로도가 있는데 네. 손톱의 디자인이나 뭐 컬러 이런 여러 선택지들을 그냥 카드 뽑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도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패션계에서는 랜덤 티셔츠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원하는 문구나 디자인을 넣어서 자체 제작한 티셔츠를 커스텀 티셔츠라고 하죠. 네. 이런 커스텀 티셔츠가 원래도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 랜덤으로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가는 게 유행인데요. 무지 티셔츠에 그냥 문구나 디자인을 정말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단체로 놀러 갈 때 이렇게 맞추어 입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일 아트 같은 것도 색상이나 디자인 골라야 되는데 네. 랜덤으로 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티셔츠도 마찬가지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물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행도 랜덤으로 가는 게 있다면서요. 네, 이게 랜덤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무계획 랜덤 여행이 유행입니다. 최근에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랜덤 여행이라는 해시태그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전국 지도를 딱 펴서요. 네. 다트나 펜으로 이렇게 딱 던지는 겁니다. 예전에 1박 2일에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쵸, 그쵸. 예. 정말 막 무한도전 같은 그런 곳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지역이 딱 나오면 거기를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즉흥성이 여행의 재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줘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관광지가 주로 나오지 않고 정말 로컬 지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느껴보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이렇게 랜덤 여행이 인기가 많아지자 서프라이즈 여행 상품을 만든 여행사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지와 기간만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디 갈지 그리고 가서 뭐 할지 뭐 먹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행사가 계획해주는 그래서 여행의 목적지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알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 계획 세우는데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가격 비교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근데 그냥 랜덤으로 속편하게 다녀온다. 네. 일종의 또 재미 요인도 되고. 예전에 스페인의 어떤 항공사였나요? 진짜 랜덤 티켓 팔았다. 네. 그게 대박이 났다고. 네네네. 근데 비슷한. 비행기 타기 전까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쵸.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창영님은 그 게임 랜덤 아이템에 익숙해진 세대라서 더 좀 친숙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안진수님 랜덤 여행 만약 북한에라도 나오네. 설마. 예. 그래도 안전한 곳을 또 골라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 그쵸, 그쵸. 놓는 거니까요. 네네. 이런 랜덤 현상, 랜덤을 좋아하는 소비 현상,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랜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블라인드 박스라는 트렌드가 요즘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판매되는 상품인데요. 럭키박스 같은 거네요. 그쵸, 그쵸. 뭐 피규어, 장난감, 키링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디자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겉포장만 보고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이 블라인드 박스가 최근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거래까지 하는 이런 커뮤니티 문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거는 저도 재밌어서 한번 해볼까 싶은데 네네. 카오스 가드닝이라는 원예 랜덤 트렌드가 유행이에요. 원예 랜덤이요? 네, 우리가 꽃이나 채소, 과일 이런 식물들을 네. 씨앗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막 섞어요. 몇 개를 사서. 그래서 무작위로 섞어서 정원에 한 번에 심는 방식인 거죠. 아무래도 미국에는 정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자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 포인트로 통합니다. 거기서 호박이 자랄지 수박이 자랄지. 그렇죠. 어. 그리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다 자라고 나면은. 그러면 그게 미관상으로는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틱톡에서 한 주부가 이제 카오스 가드닝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겁니다. 이 꽃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생물 다양성,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최근에 이제 또 예. 미스터리 식물 재배 키트 이런 것까지 상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심는데 네. 뭐가 나올지는 몰라. 모르는. 토마토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수박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야 이것도 일종의 재미네요. 재미. 그쵸.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랜덤에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될까요? 요즘 랜덤 뽑기의 특징을 보면 네. 꽝도 없고 대박도 없습니다. 음.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선택을 하는 대신에
좀 더 비틀어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선택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이유도 클 겁니다. 최근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까지 평균 18분 정도를 소비한다고 해요. 이거 고민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시장에서 선택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실패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아하. 그래서 선택을 포기하고 랜덤의 결과를 맡기는 게 오히려 좀 일탈을 시도하는 느낌 그리고 정서적인 해방감을 얻는 소소한 모험을 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랜덤 소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87%가 스트레스 해소에 또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선택하는데도 힘들고 고민되고 그냥 이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쵸, 이런 그쵸.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성은실 님이 우리나라 어떤 업체 럭키박스는 재고 떨이도 있다고. 이게 항상 좋은 면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부작용도 맞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작위성이 주는 설렘은 분명 강력한 매력이지만 설렘이 지나치면 많은 지출로 이어지고요. 또 후회로 남을 수도 있죠. 특히 랜덤 뽑기방이나 이런 럭키박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려고 했다가 의외로 지출이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중독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5기로 하게 되죠. 그렇죠. 나올 때까지 계속 뽑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막 몇만 원 썼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다. 이런 후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랜덤이 주는 재미는 분명하지만 그 즐거움에도 적당한 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또 이제 중독될 것 같으면 빨리 끊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1880님 예전에 주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 있었다고. 와, 아무거나라는 메뉴 처음 나왔을 때 네. 정말 이거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거의 효시였던 그쵸, 거죠. 그쵸.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아이템을 저희가 랜덤으로 하지는 않고요.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나오고요. 특히 좀 어렵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같이 깊이 있게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